미국 철강 산업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초기 성장 과정을 보면 1800년대 후반부터 1929년 대공황까지 직전까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조강 생산량을 보면은 1870년에 130만 톤을 기록했다가 1886년에는 영국을 추월하게 되고 1907년에는 2,600만 톤, 그리고 대공황 직전인 1929년에는 5,700만 톤으로 세계 전체의 약 48%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는 1800년대 후반에 2차 산업혁명이 발생하면서 철도 등 인프라 수요와 함께 섬유기계 등 제조 관련 수요가 급증을 했고, 1920년대에는 자동차, 가전 등의 대중 소비 시대가 진입하면서 철강 산업이 고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도 성장을 하게 된 배경에는 어느 나라나 철강 산업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료 조달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철강을 가동시킬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수요 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등 3대 요소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초기부터 세계 최대 철강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투입 요소 측면에서 철강 원료가 풍부했고 인구가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겠습니다만은 5대5 인근에 철광석과 원료탄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철강 산업은 초기부터 원료 인근에 원료 입지를 하게 됩니다. 미시간주와 미네소타주에 양질의 철광석 광산이 있고,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주, 그 에팔레치아 산맥으로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는 에팔레치아 산맥에 원료탄 광산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서 이민이 증가가 급증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넓은 농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출산 인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명 정도의 출산을 하는 다출산이 당시에는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인구는 1800년에는 500만 명에서 1900년에는 7500만 명으로 급증을 하고, 1920년에는 1억 600만 명으로 1억 명을 상회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철강 기술 혁신에 따라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1800년대 후반에 베세머 제강법이 도입되면서 생산량이 무려 100배 정도 향상이 됐고, 1900년대 초에는 평로 제강법이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고로와 전로의 직송 체제가 형성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고로 따로, 그 다음에 전로 따로 이런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를 하나의 공간에 직송 체제가 형성되면서 비로소 일관 제철소가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산 효율성이 급격히 늘어났겠죠. 그 다음에 1920년대에는 이 자동차, 지금 쓰고 있는 자동차에 필요한 그 얇은 이 강판을 만드는 핫스트림 밀이 세계 최초로 개발이 됩니다. 암코사에서 개발이 되는데, 그에 따라서 자동차용 판젤의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수요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철강 수요를 견인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지역에서 이 도시화가 진전이 됩니다. 뉴욕뿐만이 아니라 이 시카고 등. 그러면 이제 도시 간에 서로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건설이 유발이 될 거고, 그에 따라서 1890년대에는 동서를 연결하는 대륙 횡단철도가 5개나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뉴욕 맨하탄과 시카고에는 10층 이상의 고층 건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철도나 도로가 확장되면서 철강 수요를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을 전국적으로 통합을 시키면서 유통시장이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1900년대에는 자동차 산업이 높은 성장을 하면서 철강 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유도하게 됩니다. 미국의 자동차 생산은 1901년에 11,000대에서 1929년, 30년도 안 된 사이에 534만 대로 급증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자동차 생산 피크가 2011년에 466만 대였기 때문에 한국의 연간 생산량보다 훨씬 많은 534만 대를 1929년에 생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추가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하나는 철강 산업뿐만 아니라
이 미국 경제를 고성장을 이끌게 유인한 독특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의 재산권인 특허권을 보호해 줌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 기업가를 등장시킨 아메리칸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누구나 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서 이 180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산업혁명이 유발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철광한 카네기가 나타났고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 라이트 형제, 포드, 록펠러 같은 이 혁신적 기업가들이 등장을 하면서 제조업이 급성장을 한 시기가 바로 이 하게 만든 시스템이 아메리칸 시스템이란 겁니다. 또 이는 서로 다른 시스템을 표준화를 단행을 하고 13개의 주를 하나의 연방으로 통일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각기 달랐던 철도 궤도, 옛날에는 협폭, 광폭, 표준표 여러 가지 궤도가 있었는데, 각기 다른 궤도가 있었는데, 링컨 대통령 시절에 궤도를 하나로 표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일을 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각 궤도마다 달랐기 때문에 물류를 다른 지역에서 환적을 해야 됐는데, 그걸 하나로 통일시키면서 전국을 하나의 궤도로 달리다 보니까 물류 혁신이 유발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업 표준화라는 이 포드 시스템입니다. 포드 자동차의 포드 시스템입니다. 한 자리에서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면서 자동차의 대량 생산과 판매 가격의 하락을 유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한 대당 출고 시간을 기존에는 12시간 8분이었는데 이 포드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1시간 33분으로 무려 10배 이상 생산성이 향상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되면서 판매 가격도 한 대당 2,000에서 3,000달러까지 고가했다가 1920년에는 300달러로 하락을 합니다. 당연히 대량 소비를 유발했겠죠. 이러한 포드 시스템은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이 제조업, 산업의 전반에 걸쳐서 생산 시스템의 혁신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도 성장하던 미국의 1929년에 대공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1920년대 미국은 1차 대전 이후에 승전 보상금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유럽 경제 재건을 위한 재건 투자 수익금이 유입됐고, 또한 1927년에는 은행들이 증권업까지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금융규제 완화가 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미국 주식시장이 화랑이 계속되면서 버블이 형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고 유럽으로부터 이민이 증가하면서 자동차나 가전 등 내구재 소비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구 유입에 대응한 인프라 건설할지 주택 건설도 크게 증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1929년 10월 달에 시작된 주가 급락으로 시작된 대공황은 미국 산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우지수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924년에서 대공황 직전까지는 3.8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공황 이후에 1932년 6월까지 무려 87.5%가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30년 전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붕괴되면서 은행의 부실 채권이 급증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의 연쇄 파산이 되고, 그래서 1933년까지 미국 전체 은행의 75%인 무려 9,755개 은행이 파산이 됐습니다. 일단 소비가 급감하면서 새로운 산업의 공급 과잉이 심화됩니다. 이에 따라서 1932년에 민간 투자는 1929년 대비 6.6 수준으로 무려 90% 이상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국의 보호무역주가 만연되면서 수출과 수입이 크게 감소를 하고, 그 결과로 1933년 미국의 실질 GNP는 1929년에 71% 수준으로 하락을 하게 되고, 실업률은 1933년에 24.9%, 약 25%까지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무려 1932년에 44%까지 급증을 해서 나치 독일이 등장하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당연히 철강 산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1929년에서 32년까지 미국 자동차 생산은 75%가 감소를 하게 되고 1920년대에 84개이던 자동차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빅3로 통폐합됩니다. 지금 미국의 빅3가 이때 대공황 때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조강 생산량은 1929년 5,730만 톤에서 32년에는 1,930만 톤으로 76%가 감소를 하고 철강 종업원 수는 44만 명에서 21만 명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평균 강제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책 페이지 48페이지에 그래프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럼 이 모든 가격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철강제 가격이 어떻게 안정세를 유지했을까요? 철강업계는 최대 철강사인 US 스틸 주도로 생산량을 조절함으로써 판매 가격을 유지하는 전략을 추진합니다. 그게 가능했던 게 철강 산업 자체가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작기 때문에 가격 인하 경쟁을 하기보다는 생산량 조절을 통해서 가격 유지하는 게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도 산업부흥법을 제정을 해서 철강 산업 내 카르텔을 정부가 용인해 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산을 축소하다 보면 원재료비가 감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금원을 감축함으로써 인건비 부담이 축소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변동비가 축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US 스틸 같은 경우 1932년에 가동률이 19.9%까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자본 이익률은 1929년 9%에서 32년에 마이너스 3.2%로 상당히 선방을 하기도 합니다. 이 대공황을 극복한 미국 철강업계는 2차 대전 이후에 철강산업 전망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960년대 수혜산업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철강산업은 성숙기에 진입하게 됩니다. 2차 대전 직후에 유럽의 재건 수요가 증가하고 또 한국에서 6.25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전쟁 수요가 늘어나면서 성장세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1950년에 세계 조강 생산의 48%를 차지하고 1955년까지 미국의 철강 설비 가동률은 90%를 상회하게 됩니다. 또 당시 미국의 철강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뿐만 아니라 전후 미국은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면에서 세계를 주도하게 됩니다. 이를 배경으로 철강업계는 앞으로도 미국의 세기가 계속될 수 있는 핵심 지표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0년은 간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한 철강 산업이 성장할수록 미국도 번영한다라는 유행어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경영자들이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오판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경제가 호황이 되고 또 6.25 전쟁 수요에 대응해서 이 설비 확장이 지속됩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대폭적인 설비 확장을 철강업계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1940년에서 1960년 20년 기간 중에 조강 설비 능력이 6,700만 네톤이 증가합니다. 여기서 네톤이라 하면 이 메트릭톤 대비 0.907이 정도 됩니다. 1네톤은 0.907이 메트릭톤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늘어난 이 조강 설비 능력은 대부분 구식인 평로 중심의 증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0년대는 베트남 전쟁 수요 증가 등으로 일시적으로 내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60년대 들어서 미국 내 인프라 건설이 포화 상태에 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수요산업 성장이 둔화되면서 철강산업은 성숙기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처럼 영원할 것 같았던 미국 철강산업도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계기로 쇠퇴기에 진입을 합니다. 1973년 후반에 발생한 오일 쇼크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철강 소비와 생산이 감소세로 전환이 됩니다. 1980년대 초반에 있었던 2차 오일 쇼크 후유증과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 붕괴,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등으로 미국 철강 산업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겠습니다만 미국 조강 생산은 1970년대 초에 1억 5천만 톤, 메트릭 톤으로는 약 1억 3,600만 톤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을 하죠. 특히 고로업계 생산 비중, 막대 그래프로 표시된 고로업계 생산 비중은 1970년에 85%에서 2015년에는 37%로 급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그래프에서 보시겠습니다만은 또한 1980년대 초반부터 2008년 금융위기까지 4차례나 미국 철강산업은 주기적으로 대규모 적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까지 적자 누구액이 무려 332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 결과 2000년대 초반에 2위 고르사였던 베들레헴 스틸과 3위 고르사인 LTV 등 그때까지 있었던 13개 고르사 중에 US 스틸과 그 다음에 AK 스틸 등 2개사를 남겨둔 11개 고르사가 부도가 발생을 해서 국내의 기업에 매각됩니다. 사실상 해체나 다름없는 거죠. 참고로 이제 미국 철강업계의 몰락을 상징하는 세계 최대 철강사 US 스틸 회장의 읍수 내역을 소개해드리면서 미국 철강업계가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02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US 스틸 회장인 어셔 회장은 철강업계가 안고 있는 120억 달러에 달하는 레가시 코스트를 정부가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M&A를 어렵게 하고 있는 반독점법 적용을 배제해주고 그 다음에 수익 강제에 대해서 관세를 40%를 부과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미국 철강 산업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요구가 추해 보일지는 몰라도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길바닥으로 내모는 기업 청산보다는 추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인터뷰에서. 이 미국 철강업계의 몰락을 상징하는 인터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미국 철강 산업이 이처럼 쇠락하게 된 원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철강 산업의 특징은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익성이 높지 않다는 얘기죠. 따라서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원가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니면 생산 코스트가 높다면 경쟁 철강사들이 따라오기 어려울 정도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처럼요. 먼저 미국 철강산업은 전통적으로 임금 인상에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겠습니다만은 제조업 평균 대비 약 30%의 임금이 높았습니다. 노조의 힘이 워낙 강했고 철강 경영자들도 임금이 높다는 것은 그 기업의 위상이 높다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처럼 임금 인상에 관대했던 이유는 USS 주도하에 관리 가격 체제가 형성되다 보니까 임금 인상분을 판매 가격에 전가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유지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1974년부터 소위 실험적 노사 협상이라는 것을 실시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 74년부터 협상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무려 18개월이나 먼저 1973년 초에 노사 협상을 해서 합의를 했는데 그 결과가 노동 생산성에 상관없이 물가에 연동해서 임금을 인상한다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1973년 말에 오일 쇼크가 발생하면서 물가가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대폭 상승하게 되는데요. 결국 1970년대 말에 제조업 대비 73%, 그 다음에 기업의 레가시 코스트를 포함할 경우 거의 2배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스트 비중이 큰 원료 부분에서 코스트 비교 우위를 상실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초기에는 미국 내 철광석과 원료탄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코스트 비교율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말부터 미국 광산업체들이 고품위 철광석이 점진적으로 고갈되다 보니까 철광석 가격을 대폭 인상하게 됩니다.
이 즈음에서 호주와 브라질에서 양질의 철광석과 원료탄 광산이 개발이 되고, 따라서 국제 원료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철광석 가격이 대폭 인상됐는데 국제 원료 가격은 하락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 들어서 미국 철광석 조달에서의 비교의가 상실되게 됩니다. 이처럼 인건비가 상승하고 원료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미국 철강업계의 원가 경쟁력은 당연히 어려워졌겠죠. 그래서 연 원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코스트를 비교해보면 일본 해외시장조사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고로사들은 1950년대 초반부터 일본 고로사들에 비해 비교의를 상실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쇠퇴 원인을 보면은 설비 구성상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개발에도 소홀히 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고로사들은 5대의 인근 지역의 내륙 지역에 위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형 제철소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데 불리했습니다. 또한 설비는 2차 대전 이후에 절반 이상이 지어졌고 건설이 됐고, 그 다음에 설비 확장은 1950년대까지 사실상 증설이 끝납니다. 근데 대부분 구식 평로 설비를 통해서 증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후반에 유럽에서 LD졸로가 개발이 되는데 미국에서는 이러한 혁신 설비 도입을 주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차 대전 이후에 확장된 평론 설비들이 아직 감가상각비도 안 끝난 최신 설비이기 때문에 혁신 설비를 도입하기가 어려웠고, 또 당시에 이러한 LD졸로가 성공했다는 소식이 그때까지만 해도 안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1960년대에 연주 설비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고로에는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도입을 주저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일본 고로사들은 1950년대와 60년대 설비 확장 과정에서 LD졸로와 연주 설비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성 측면에서 미국을 압도하게 되고, 그 결과 코스트 경쟁력에서 미국이 뒤지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 고로사들의 경영자들이 당시의 수익성의 안주로 해서 과감한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고로사들은 기술 개발에도 소홀히 했었죠. 미국 고로사들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판재료 스트림밀 분야에서 경쟁국에 비해서 비교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920년대 미국에서 개발됐고, 따라서 원천 기술을 미국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미국 철강업계는 R&D 투자가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술 개발 투자를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 대비 R&D 투자가 1960년대에 0.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1999년까지도 주요 철강사들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을 비교해보면 일본 기업들은 2%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 고로사들은 0.2%, 0.4%에서 0.5% 미만에 불과합니다. 또한 미국 철강업계는 경영 실적이 약화되면 설비 투자도 줄이고 R&D 투자를 우선적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이는 미국 철강업계의 미래 경쟁력을 결과적으로 약화시켰다고 하겠습니다. 결국에 1980년대 들어서는 자동차 강판 기술 등에서 일본으로부터 그 기술을 역수입하게 됩니다. 이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는 미국 경영자들의 이러한 근시적인 경영 전략이 결국 미국 철강업계의 근원적인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본이나 유럽으로부터의 수입제에 대해서 미국 시장을 잠식당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수입시장 방어에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과거 미국 철강시장의 특징은 기업 간 경쟁이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내수 시장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관리 가격 제자에서 판매 가격이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적정 이윤을 확보가 가능했기 때문에 경쟁이 크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부터 미국 철강 시장은 이 국제 경쟁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 미국이 가트 체제를 1950년대에 도입하면서 전략적으로 관세를 선제적으로 인하를 합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일본으로부터 이 제품을 수입을 하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특히 오일 쇼크 이후에 미국 국내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입이 증가하다 보니까 미국 철강업계가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게 됩니다. 표에서 보시겠습니다만은 1960년대에는 수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수가 더 크게 증가해서 출하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960년에서 68년까지 강제 수입은 1460만 네톤이 증가를 했는데 강제 소비가 3660만 톤이 더 많이 증가를 해서 강제 출하량은 약 2000만 톤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1973년에서 84년까지 미국의 강제 소비는 2360만 톤이 감소한 반면에 수입은 1100만 톤이 증가를 합니다. 결국 강제 출하량은 3770만 톤이나 감소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미국 철강사들의 설비 가동률은 1973년에 96%에서 1982년에서 85년까지 평균으로 59%로 급락을 합니다. 설비 가동률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기업들은 대규모 적자를 냈겠죠. 이렇게 수입이 급증을 하면서 미국 철강업계는 대규모 무역 제소와 함께 이 처절한 구조조정으로 대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저가 수입제가 유입이 됐는데 미국 철강업계는 1960년대 이후에 다양한 형태의 무역 제소를 추진을 합니다. 60, 70년대에는 수출국들이 저임금을 통해서 수출을 했다고 하면서 덤핑 제소를 주로 했습니다. 근데 1980년대에는 미국에서 적자가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지속되자 수출국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덤핑 제소와 함께 상계관세를 제소를 합니다. 추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1990년대에는 판재료 제품 중심으로 대규모 무역 제소를 합니다. 반면에 초기에 미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사상에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부분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이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수입 규제에 소극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러나 철강업계 경영이 악화되고 의회의 압력이 고조되니까 점점 직접적이고 강력한 규제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까지는 수출국들의 자율규제, VRA, 수출 자율규제로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수출 가격의 하한선을 지정하는 TPM을 제도를 실시를 합니다. 근데 1990년대에는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규제를 하는데 판재료 대부분을 규제에 포함시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상계관세까지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이 관세 부과와 함께 통상법 201조에 근거한 소위 세이프가드라고 하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까지 취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철강업계는 이 구조조정하는데 1970년대 후반 이후에 노후 설비를 폐쇄를 하고 인원을 합리화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고로 기수를 1970년에 223개에서 95년에는 44개로 줄이고 조강 생산 능력도 1억 5,700만 톤에서 1억 800만 톤으로 줄입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 수는 1965년에 58만 4천 명까지 피크를 기록하게 되는데 1980년에는 39만 9천 명, 그 다음에 1995년에는 12만 3천 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피크 대비해서 무려 79%, 약 80%의 종업원들이 감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퇴직자가 증가를 하면서 당연히 연금하고 의료보험 등 레가시 코스트 부담이 증가를 합니다. 또 이런 부담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코스트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수입제 시장의 잠식과 함께 고롭게 쇠퇴를 촉진시킨 것이 이 미국 미니밀들의 시장 잠식입니다.
미국은 전기료 미니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철강 축적량, 철강 소비가 오래되다 보니까 철강 축적량이 늘어나면서 철 스크랩이 풍부했고, 그 다음에 전기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트 경쟁력에서 훨씬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미니밀들은 이를 바탕으로 해서 1980년대에는 봉현강유 시장을 거의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이 당시에 고르사 영역으로 여겼던 대형 현강이랄지 또 무게목 관광이랄지 심지어 판지류 시장까지도 잠식을 해 나갔습니다. 오일 쇼크 이후에 고르사들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었던 반면에 미니밀들은 계속 확장을 하면서 미국 내 조강 생산 비중은 1970년 15%에서 1986년에는 37%로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2014년에는 미니밀들의 조각 능력은 고로업계의 1.6%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그 판지류 부문, 미니밀들의 TSFR, 틴 슬라브 플랫 롤링이라고 하는 판지류 부분의 설비 능력이, 조각 능력이 1990년에는 뉴커사에서 있었던 그 200만 톤의 능력이 있었는데 2014년에는 무려 3천만 톤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철강 설비 능력 증가 대부분을 이 미니밀들이 주도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철강 산업의 쇠퇴를 촉진시킨 요인 중에 또 다른 요인은 정부와의 갈등이랄지, 그다음에 노사 간의 갈등이랄지, 그다음에 간혹 말씀드렸던 경영자들의 경영 판단 실수, 이런 것들도 철강 산업의 성장을 조회했다고 하겠습니다. 1950년대 이후에 미국 고르사들은 이 판매 가격 인상을 두고 정부하고 대립을 합니다. 철강업계는 임금 인상을 했으니까 수익성 보존을 위해서 판매 가격을 인상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부에 이제 수입 억제 정책을 취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반면 정부는 물가 안정이 중요했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이유로 해서 철강제 가격을 동결시키고, 그 다음에 수입 억제 정책에도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장기간에 걸쳐서 노사 갈등이 일어나면서 미국 철강 산업은 쇠퇴의 단서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다한 임금 인상과 그 다음에 연금이랄지 의료보험 등 이 부대 비용이 상승하면서 이 코스트 경쟁력이 약화되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2차 대전 이후에 1959년까지 총 6차례, 특히 1959년에는 무려 116일간 철강산업의 총파업이 일어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철강제 수입이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철강 경영자들의 전략적 판단 실수도 경쟁력 회복을 저해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제 파업을 피하기 위해서 과다한 임금 인상을 용인했달지,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1974년에 예정됐던 노사협상을 18개월이나 먼저 땡겨가지고 타결을 해서 임금 급등을 유발시켰던 것은 커다란 판단 실수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철강산업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1973년 오일 쇼크가 발생했는데 타격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철강계 일부에서는 앞으로 10년 후, 즉 1980년대 초반에 가면 미국 조강 생산이 무려 1억 8천만 톤까지 증가할 거다라는 이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철강 산업을 사양 산업으로 인식을 해서 미국 철강업계는 과도한 경영 다각화를 추진을 합니다. 그것도 관련이 없는 비관련 분야의 다각화를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일 쇼크 이후에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철강 산업도 어려워지고 다각화 부분도 같이 어려워지는
이런 동반부실화가 되면서 철강 산업을 더욱 성장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도 등한시해서 자동차 강판 등에서 원천 기술이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을 역수입하는 이런 현상, 경영자들의 판단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철강 산업 부분을 마치겠습니다.